네, 미국 시장 하루 쉬고 다시 개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에 대한 우려도 소급 적용이 됐고 또 거기에다가 전쟁을 넘어서면 우크라이나 경제 지표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또 나온 하루가 되겠는데요. 우선은 마감가부터 보시죠. 이날 거의 한 1% 정도 수준으로 거의 다 밀렸습니다. 장중에 더 많이 밀렸다가 회복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회복도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지수 1.4, 1.0%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1.2% 밀리면서 이날은 전반적인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자, 시장에 영향을 준 키워드 두 가지입니다. 제재와 그리고 지표가 되겠는데요. 우선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재 포문을 이제 공식화했습니다. 대국민 담화를 열었는데요. 여기에서 구체적인 러시아 제재들이 나와줬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우선은 러시아 군사은행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그리고 러시아가 갖고 있는 이 나라 빚과 관련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빚을 못 갚게 해서 압박을 하는 그런 전략. 거기에다가 러시아 고위층과 관련된 가족들까지 좀 제재를 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인근 유럽 지역에다가 실제로 또 미군을 파병을 하게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더 굳혀가는 그런 내용이 됐고요. 미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쪽에서도 제재가 들어갔는데요. 우선 독일 쪽에서는 이 천연가스와 관련된 이 가스관 파이프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일시적으로 차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 그동안 이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독일이 높았기 때문에 러시아 제재에 좀 미온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그런 모습이고요. 영국 쪽에서도 러시아 은행 5곳 그리고 주요 인사들, 그러니까 러시아 쪽의 이 엘리트들, 자산가들 한 3명 정도를 제재한다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전반적인 본격적인 제재 분위기가 나온 거고요. 이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올라갔고 원자재 값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도 혼조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시장의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는 못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PMI 제조업 쪽이고요. 그리고 2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PMI 지표는 잘 나왔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이런 진정 흐름이 반영이 됐고 경기가 조금 더 활기를 띄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직원들이 부족한 부분이 좀 개선됐고 공급 부족 역시 나아진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연준에서는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좋은 재료라고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2월 소비자 신뢰지수 심리적인 내용인데 안 좋았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오미크론이 진정은 됐지만 소비 심리는 충분히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격차를 보여준 것이고요. 상반기 성장세가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내용까지 동시에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섹터 다 밀렸습니다. 네, 지금 가장 많이 밀린 게 경기 소비재, 그 뒤로 에너지 소재가 되겠고요. 그나마 선방한 게 유틸리티. 이제 그만큼 시장은 방어적인 그런 성격을 띄었다라고 보면 되시겠고요. 자, 업종 평균은 1.2%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밀린 경기 소비재 쪽에서는 자동차 그리고 소매 업종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큰 폭으로 밀렸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 제조 PMI가 호조를 보이게 됐다라는 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소비재 쪽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에너지 쪽에서는 유가는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쟁 우려와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반영됐다라는 측면에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종목별 내용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이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이 됐었고 개별적인 소식에 따라 종목 장세가 연출이 됐는데요. 특히 뭐 이런 소비 쪽이라든지 그리고 이쪽에 있는 주택 이쪽이 좀 약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장 후반에 더 부각되는 모습이었고 이 전쟁에 대한 우려는 많이 좀 소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금리 인상과 코로나가 완화됐다라는 이 두 가지 재료로 볼 때 매출에 대한 둔화가 우려되면서 이 중간에 있는 홈디포, 로우스, 그러니까 집을 좀 꾸미고 리모델링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홈디포가 무려 8.8%나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로우스 같은 경우에도 3.6%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집안과 관련된 내용들이 하락을 하니까 그 옆에 있는 건설 주택 쪽으로도 좀 옮겨붙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쪽에 DR 호튼, 그리고 레나 코퍼레이션이 3% 중반의 하락세를 보인 것이 서로 연동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러시아 제재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 묶어봤는데요. 자동차 보셔야겠습니다. 테슬라보다는 GM과 포드 좀 체크를 해 보셔야겠는데요. 전반적으로 GM이 3.7%, 포드가 4.1% 하락을 했습니다. 완성차 쪽에서 이제 자동차 업종이 좀 더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급받기가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락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판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부품 쪽도 동반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오릴리 오토모티브, 어드밴스 오토파트 3에서 5%대의 큰 부분 하락을 좀 했었고요. 결국에 이런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 소재랑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 하단에 이 린드 쪽이라는 지금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원자재와 관련된 소재가 되겠는데요. 3% 이상 밀리게 되면서 이렇게 세 가지 동시에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유가 보셔야 될 텐데요. 우크라이나 이슈가 좀 이제 많이 선 반영돼서 이제 충분히 더 올라갈 기미가 없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주로 중소형이 좀 더 약했습니다. 이오지 리소시스 그리고 코퍼레이션 전반적으로 3에서 4%대 밀렸었고, 대형주인 엑선모빌, 쉐보론 텍사코는 1%를 전후한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네. 자, 이 밖에 좀 개별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테슬라가 많이 밀렸죠. 유럽 공장과 관련해서 좀 지연되고 있다. 독일 쪽 공장이 지연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4.1%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오른쪽 상단에 나이키 3.3% 하락을 했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됐다라는 소식 속에서 소비재 쪽의 약세를 좀 대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중간에 헬스케어 쪽, 이쪽 너무 안 봤는데 메드트로닉이 있습니다. 유독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호실적도 있었고, 앞으로 이 회사가 만드는 게 이 심장과 관련된 그런 장치가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수요가 좀 견고하게 계속 이어질 것이다. 확실하게 실적도 잘 나오고, 그리고 모멘텀까지 있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조금은 살아남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자,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홈디포 호실적에도 하락을 했는데, 우선은 코로나 이후에도 이제 집 밖으로 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 갇혀 있다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뜯어 고쳐 볼까 이런 생각이 있었었는데, 이러한 수요가 좀 약해진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 반영이 되면서 추가 하락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다른 주택과 건설 쪽으로 연결이 됐는데요. 홈디포가 최근에 그나마 좀 어느 정도 가격대를 좀 유지를 했었습니다. 최고가 근처에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계단형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지금 8.6% 하락하면서 400달러 초반이었었는데 거의 300달러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자동차 포드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포드가 EV 비즈니스를 분사해서 좀 키워볼까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자동차 종목들이 떨어졌을 때에도 포드는 가는 이런 흐름이 연출됐었는데요. 웰스파고 쪽에서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설득력이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없고, 실제적으로 테슬라처럼 이렇게 분사를 한다고 해서 테슬라처럼 잘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의문이 더 크다라는 관점에서 포드가 그동안의 상승분, 어제 딱 이틀 전 거래일이었었죠. 상승을 했던 부분 그대로 좀 반납을 하게 되면서 음봉 전환을 했었고, 3.8% 하락하면서 최근에 지금 25달러에서 한번 크게 내려왔었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연출됐습니다. 자, 유럽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려 계속돼서 있는데요. 이제 어제 유럽 증시는 이미 한번 맞았기 때문에 또 간밤에는 이러한 부분이 많이 좀 희석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독일 닥스 지수, 프랑스 깍그 지수는 약보합까지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어제 가장 하락폭이 적었던 게 영국의 푸츠백 지수였는데요. 결국에는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나와줬습니다. 우선은 독일 쪽에서 러시아 제재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 그 파이프 인증을 좀 뒤로 미루겠다, 가스파이프 인증을 미루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상당히 좀 강력한 제재 쪽에 속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증시에서도 어느 정도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봤고요.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최저 수준을 기록하게 되면서 여전히 소화는 하고 있지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더 큰 모습이었습니다. 상품 시장 체크하겠습니다. 유가 올랐습니다. 1.4% 오르면서 92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장중에 100달러 근처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얼만큼 큰가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러시아가 아무래도 원유 쪽에서는 세계 3위, 그리고 천연가스 쪽에서는 세계 2위를 기록하다 보니까 영향이 확실하게 미치는 모습입니다. 자, 구리 가격 보겠습니다. 중국의 완화 정책, 그리고 전쟁 우려까지 겹치게 되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이날 비철금속 시장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0.5% 오르면서 9,948달러. 구리 가격은 계속 10,000달러 근처에서 등락하고 있고, 이날 비철금속 시장에서는 이 친환경 배터리 관련된 리튬이라든지 이런 소재들이 강하게 움직였다는 부분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금값 보겠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 나오게 되면서 1,900달러 계속해서 전쟁 공포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8개월 만에 최고치고요. 마지막에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이날 안전자산보다는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게 되면서 0.7bp 올랐습니다. 1.9% 초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욕 증시가 장중 내내 약세권에서 변동성을 보였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후반에 좀 오르기는 했는데 지금 세부적인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한 가운데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1에서 1.5%의 약세를 보였지만 장 후반 낙폭을 크게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 명령으로 주요국 주가가 하락하고 국제유가가 장중 100달러 선에 육박하는 등 글로벌 시장이 크게 휘청인 하루였는데요. 러시아 증시 역시 서방 제재의 우려에 약세를 보이면서 전일 13%가 넘는 폭락세를 보이며 지난 2014년 3월 크림반도 병합 이후 8년 만에 하루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루블화의 가치 역시 달러 대비 3% 이상 급락해 지난 2020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증권사 골드만삭스는 우크라이나에서 만일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루블화의 가치가 10% 이상 폭락하고 S&P 500 지수는 6%, 나스닥은 10% 이상 추가 하락할 수 있다면서 투자 심리에 부담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에 연준의 금리 인상 관련 우려가 높아진 점도 악재였는데요. 연방준비제도가 궁극적으로 현재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자산운용사 벤가드의 그레고리 데이비스 CIO가 진단했습니다. 그는 연준이 장기적으로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중립금리에 대한 장기 전망치는 현재 2.5에서 3% 부근이며 시장은 2에서 2.5% 범위를 예상하고 있다면서 주식보다는 채권의 전망이 훨씬 더 밝다며 향후 2년간 연준이 금리 인상에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며 10년물 국채금리가 2% 부근에서 움직인다면 주식시장의 위험을 고려하면 채권시장 부분의 여건이 더욱 매력적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린라이트 캐피탈의 데이비드 아인혼 최고 경영자 역시 제품과 서비스의 물가가 계속해서 오를 수 있으며 일부 인플레이션은 공식 집계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와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되지 못할 수 있다면서 이런 정책들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데 충분할지 확실하지 않다며 작년 2월 미국 금융시장의 투기적 거품이 최고조에 달했다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금융시장에 엄청난 거품을 만들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울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러시아 제재를 위해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인 노르트 스트림 2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스관은 이미 완공됐지만 양국 간의 우려 속에서 독일 등 유럽 당국이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거쳐 독일로 오는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서방의 러시아 제재 중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그간 대러시아 제재 논의에서 온건한 입장을 취해온 독일 정부는 전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분리주의 세력 두 곳을 독립국으로 승인하면서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결정을 내리자 경제 제재로서 이번 조치를 결정했으며 석유와 천연가스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독일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천연가스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이 사업을 개시한 바 있었습니다. 한편 오늘 제인 차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이번 독일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푸틴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 그리고 러시아 금융 시스템에 대해 어떠한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지에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전쟁에 대한 우려도 있고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HSBC 쪽에서 이런 올해 수익률과 관련된 그런 전망을 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유럽 최대 은행 HSBC가 수익성 목표를 상향 조정하면서 오늘 시장의 약세 속에서도 주가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HSBC는 코로나19로 인한 예상 부실이 실현되지 않았고 금리 인상이 소득을 끌어올리면서 연간 이익을 2배 이상 앞당기는 등 주요 수익성 목표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은행 측은 차입자들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장에서 정부 지원의 혜택을 받고 경제 회복이 기업에 도움이 됨에 따라 예상보다 낮은 손상 비용을 처리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엘 킨 CEO는 2022년도에 현재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으며 현재의 전략을 계속 실행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기존의 2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자사주를 매입할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아시아 지역의 규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코로나19 제로 정책이 2022년 영국 중심의 다른 런던 경쟁국에 비해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보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모기지은행협회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가 발표되고 개장 전 로우스를 시작으로 TJX, 오버스톡.com, 몰슨 쿠얼스, 올버린, 싱클레어 브로드캐스트, 포트로닉스, 잭인더박스, 터퍼웨어, 그리고 폐장 후에는 이베이, 리맥스 홀딩스, 넷앱, 허스 글로벌, 클로버 헬스, 베스 앤 바디웍스, 유니버설 디스플레이가 지난 4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